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서프라이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고 또 대안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에 수연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을 왔습니까? 이게 아쉬운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문제를 낼 때는 그 65세 이상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첫날 이제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저희가 질문을 하고 답이 오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글을 쓰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렇게 사회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고 시의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니까 약간은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아쉽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네. 근데 담당자인 우리 수연님만 아쉽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기되는 질문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건 네, 아니에요?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담당자로서는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 고민해서 그렇습니다. 던진 질문일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절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자, 오늘 어떤 질문 던지실 겁니까? 네, 오늘은 역시 정말로 이제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투자? 네. PD님은 어떻게 투자를 좀 하고 계신가요? 투자요? 지금 당장 다음 달 카드값만 생각하면 앞이 하얘지는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투자하세요, 수연님은? 저는 적금 열심히 들고 있고요. 그래도 하시네요. 적금도 투자라고 할 수 없을까요? 요즘 같으면 요즘 아니죠? 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잘 보관이죠, 보관. 네. 뭐 가상화폐나 이제 주식같이 재테크가 되게 핫하죠. 근데 맞아요. 핫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뭐 청소년도 이제 투자를 한다. 뭐 이제 중학생이 돈을 많이 벌었다. 네. 뭐 2030은 물론이고 10대까지 이제 재테크를 되게 많이 하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노후 자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20대 투자가 세상 공부한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게 되면 관심이 생기니까 세상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다.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나 사게 되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예전에 하나 사봤다가 네. 매일매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한 번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10번씩 맞아요. 계속 열어봤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 보는데 맞아요. 이게 회사가 잘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뉴스를 한 번이라도 또 보고 이러니까 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대북주를 한번 샀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거의 뭐 친형제가 입원한 것처럼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 주식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주식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제가 경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주식이 워낙 날리니까 주식을 시작했더니 이게 주식을 하니까 경제 흘러가는 게 보이고 그렇게 뭐 대북 뉴스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적 뉴스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20대, 10대들이 재테크로 주식과 가상화폐만 신경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 공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많고 그리고 뭐 자산 형성을 위해서 사실 그러니까 재테크랑 주식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뭐 청년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뭐 희망 키움 통장, 뭐 내일 키움 통장, 임대주택 정책 뭐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임대주택 정책 등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정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한다.
사실 저도 불만이 많을 때가 많아요. 저걸로 정말 충분할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들도 있고 서비스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또 상대적 부가 또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2030이 재테크를 하냐 안 하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겁니까? 여기서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러니까 조금 근본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네.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당신은 투자를 왜 하냐? 당신은 투자를 왜 하냐?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아니면 투자를 안 하면 왜 안 하냐? 이런 거를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 에세이 같은 형태로 자기 이야기를 이제 데이터로 좀 들려달라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당신은 투자를 왜 하냐? 투자를 못하면 왜 못하냐? 그러면은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카드 명세서가 데이터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월급 것들이 대비 카드 명세서가 데이터로 되겠죠. 네, 내가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카드값이 너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생활비 때문이다. 네. 그러면은 이 질문 답을 위해서는 뭘 알아봐야 될까요? 일단 가이드라인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 인풋이 뭔지를 일단은 알아야겠군요. 네네. 특히 30세 이하 이제 청년들이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고 있냐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조사가 있어요. 이 조사는 매년 그 정부에서 진행하는 건데 네. 이걸 참조해 보면은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가구 소득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29세 이하 가구주의 재산소득 많지 않지 않을까요? 29세 이하의 가구 소득 평균은 전체는 3,500만 원 정도 돼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구 소득이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집에서는 약간 더 높고 혼자 벌면 약간 더 낮고 네. 그중에서 재산소득 이 재산소득이 뭐냐면은 이자나 배당 같은 거거든요. 주식을 매매하지 그러니까 매매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당이나 이자나 뭐 이제 펀드나 이런 걸로 얻게 되는 소득이 평균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닌 그렇죠. 재산소득이 평균 50만 원이다. 네. 이게 전체 소득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사실 저는 5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재산소득 29세 이하 가구주의 재산소득이 평균 50만 원이라는 건데. 제가 29세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원래. 저는 29세 때도 이런 거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배당 이런 네. 거. 네. 자랑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야기는 결국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는 하는데 배당을 통한 소득이나 이제 펀드나 이런 거를 통한 소득은 평균적으로 되게 작다는 의미예요. 사실 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서 네. 이 이자나 채권이 이런 게 아니라 매매 차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이제 직접 투자해서 뭐 무릎에서 사서 어쩌고 네. 아무튼 이걸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얼마나 얻는지를 살펴보면은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네. 약 전체 인구 중에 30만 명 정도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매매 차익을 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금융소득으로. 29세 아니고 전체. 네, 전체. 네. 전체 인구 대비하면 이제 0.5%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보면 배당이나 이자로 버는 돈보다는 매매 차익으로 버는 돈이 훨씬 크고 그렇다 해도 전체 인구 중에 0.5%밖에 그만한 소득을 얻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유의미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뭐 보도 보면 뭐 20, 30대들이 주식에 미쳤다, 가상화폐에 노예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는 해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받는 근로소득이 많을까요? 근로소득이 가장 많죠. 네, 주식 매매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부를 형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이게 근로소득 말고는 사실 저도 거의 없는데. 그렇죠. 이게 근로소득을 짜내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는 대출을 받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뭐 2019년까지는 조금 달랐지만 2020년에
1월에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의 5분의 1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번 달에 또 30%가 떨어졌죠. 5월 달 아주 피해 네. 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이제 다들. 네네.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네. 코스피도 이제 2020년 1월에는 2,000 정도였는데 지금 3,000이 넘어가 있죠. 적어도 이제 지난 1년간이 뭐 코로나라는 엄청난 큰 상황이 있었고 그 누구도 이제 경험을 못 해봤던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세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투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다. 네네. 그 예로 이자나 배당 또 그 직접 투자를 통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렇고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주신 분은 자기가 이제 왜 투자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PD님과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를 하는 게 이상한 얘기죠. 못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네, 하지만 뉴스에서 이제 다들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써주신 분은 두 가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투자를 왜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근거로 두 가지 데이터를 줬다는 얘기죠. 네. 하나는 전세 데이터인데요.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이제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엄청 올랐더라고요, 진짜. 네, 여기 코너 들어오기 전에 단신에서도 이제 맞아요.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매년 5%씩 올랐어요. 5.4%씩. 이게 정말 전세값이 5% 올랐다는 건 이건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온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년 1년씩 쌓이게 돼서 5.4%씩. 그리고 지금 은행 이자가 실질 이자가 1%가 잘 안 되는데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고 싶어하는 수도권 아파트만 따지면은 훨씬 더 높습니다. 7.6%예요. 전세값이 네, 오른 거예요? 매년 7.6%씩 네, 올랐어요. 네. 이게 5번이 반복된 거니까 아하. 이제 월급은 얼마나 올랐냐? 일단 제 월급은 안 올랐어요. 확실해요. 사장님 듣고 계세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네. 소득 현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어요. 종합소득세신고가 이제 마무리가 안 돼서 2020년 소득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 전년 데이터는 알 수 있으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이제 상장회사의 직원 현황 데이터가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뭐 임금이나 보수나 뭐 재정 상태를 이제 공시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높잖아요. 대부분 상장회사의 그렇죠. 상장회사의 기준을 보면은 네. 이미 높죠. 네. 근데 2020년을 보면은 2019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상장회사의 경우도. 네, 평균 임금이. 이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상장회사가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인데 네. 줄어들었다는 거는 비상장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죠.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세 데이터를 드셨고 두 번째는 주거비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투자할 여유가 없는 거고. 그럼 투자를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당연한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이미 많거나 아니면 빚을 내거나. 이게 그러네요. 자산이라는 게 부채랑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산 측면 그러니까 자산 구성을 봤을 때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큰 사람들은 투자금을 늘리기 당연히 어려운 구조죠. 그런데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는 분들 이럴 바에는 내가 대출을 해서 집을 사버리겠다. 갚을 능력이 그래도 되는 비싸지니까.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한쪽은 주거비를 이제 따라잡기 어려워서 오히려 투자를 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한쪽은 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보면은 투자 수익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되게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매매 차익을 얻는 사람들이 네. 유의미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원금을 넣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월급 아니고 그만큼 이제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결국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투자 열풍이라는 게 물론 다들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정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과하게 대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투자 열풍은 결국은 그만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도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투자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부동산 또 얘기인데 네. 제가 앞에서 전세가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번 주에 이어지는 문제랑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번 주 문제는 부동산하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기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문제 되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사는 문제인데요. 네. 언론들도 이제 시민의 반응을 조명하는 기사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여론조사 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뭐 누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실제로 기사에서 나오는 케이스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서울 마포구에 공시 가격 5억 원 가량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 신부. 최근 갭 투자를 해서 부부 합산 3주택자가 된 신혼부부. 노후 대책으로 지난해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구매한 50대 남성. 어디에 있어요? 이런 예비 신부와 신혼부부와 50대 남성 제 주변 없는데요. 네, 저도 제 주변 친구들이 저랑 다 비슷한 친구들이니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세요? 슬픈 건 아니잖아요. 약간 마음이 아프지만. 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부동산 기사에 보통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저께 나온 기사도 심지어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하죠. 마레프 은마 아파트 동시에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 200%가 올라서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반면에 항상 이제 집 없는 혹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특정한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힘든 서민 주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서민이라고 호명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까 전에 우리가 투자 관련돼서 대표성을 띈다고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공시가격 5억 원 가량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 신부, 갭 투자를 해서 부부 합산 3주택자가 된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기사에 너무 특정 계층 혹은 특수한 조건을 가진 분들만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서울로 따지면은 자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40% 정도 돼요. 40% 약간 넘고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역시 40%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단독 다세대 살고 계세요. 근데 단독 다세대 위주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죠. 나오더라도 재개발 지역 문제가 있다 혹은 빨리 추진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아까 이제 공시가격 5억짜리 빌라를 얘기를 했는데 네. 서울 빌라의 평균 공시가 말고 매매가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뭐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빌라에 대해서 사실 아파트보다는 관심이 떨어지고 더 잘 안 다루니까 잘 인지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 빌라 평균 매매가가 2.7억이에요. 아파트값보다는 훨씬 낮죠. 2.7억으로 요즘 살 수 있는 서울시내 아파트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사에서 너무 비싼 케이스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사를 보면은 이게 내 얘기라고 해서 네. 공감이 되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최근 1년간 그래서 부동산 기사를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냐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최근 1년간 부동산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냐? 네네. 지금 질문을 던져놓은 상황이세요? 이 질문을 어제 던져놨고 이제 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재밌겠네요. 그걸 보면 언론이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까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질문이죠. 네. 이 질문에 내가 이 질문에 나도 답변할 수 있겠어. 나도 데이터 찾아볼 수 있겠어 하는 사람들은 이거 참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surprise.so입니다. 그냥 한글로 치면 돼요? 아니요. 안 영어로. 되죠? 네. SO PRIZE .so예요. .so. 네. surprise. SOPRIZE.so. 네. surprise.so. 네. 이 코너 들으면서 나 저 질문에 대해 나도 한번 질문 던져본 적 있는데 그렇다면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좀 직접 찾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surprise.so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답변을 남기실 수 있어요. 채택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마 주죠? 네. 세후로 100만 원을 드립니다. 세후예요? 네. 세후입니다. 저도 참여해도 됩니까?
PD님도 충분히. 여러분 세후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 코너의 취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 직접 생각해보고 직접 답을 한번 찾아보자. 부동산 기사, 투자 기사 나오면 너무 나오고 맨날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 그럼 이 현실이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우리가 해보고 진짜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접근하시고 그럼 이제 100만 원도 오면 좋고. 네, 그렇습니다. 뭐 안 와도 공부하니까 네. 좋고. 네. soprize.so입니다. 여러분 soprize.so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한번 답변 또 직접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 갖고 오셨는데 혹시 또 소개해 주실 조금 가볍고 좀 유쾌한 질문 없었어요? 이렇게 무거운 거 말고? 뭐 이거는 이제 첫 시간에 또 잠깐 소개했던 건데 네. 이게 한 번 질문하고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렇죠. 다시 이제 질문을 좀 다듬어서 낸 문제가 요즘에 채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느 도시에서 채식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혹은 재밌네요. 채식을 하기에 가장 편한 동네는 어디인지. 어디예요? 아직은 답이 안 왔어요. 그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드시는 분들이면 야채값이 싼 동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니 저는 그 얘기 네. 듣자마자 비건들을 위한 레스토랑이 많은 곳 이 생각만 했는데 맞아요. 네. 그것도 있지만 가능하죠. 집에서 가장 집밥을 많이 먹는 케이스 그리고 생활 물가가 조금 싼 곳. 네네. 그런 케이스 그런 질문도 하나 있었고 네네. 이번 주에 약간 가벼운 질문 중에 하나라면은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한 2, 3년 전일 거예요. 네. 울릉도에서 이제 영화를 보러 포항까지 오시는 거를 이제 연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인터넷에. 네. 그러니까 울릉도에는 영화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서울에는 뭐 여기 상암동도 밖에 나가면 영화관 너무 많죠. 근데 지방이나 이제 중소도시 혹은 다른 동네들에서는 영화관까지 가려면은 아마 차를 타고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씩 가서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동네별로 이제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드나 또 계산해 보자. 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접근을 한번 요청을 드려봤어요. 간단한 접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지역 불균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는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사람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5756님이 알쓸법 잡에 나오는 김상욱 교수님과 목소리나 말투가 완전 똑같아서 아이고. 처음에 물리학의 김 교수님이 경제 분야의 지식을 넓히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생긴 것도 좀 비슷해요. 그러고 보니까. 네, 김상욱 교수님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08님. 어제 아이유 씨가 130억 현금으로 청담동 주택 매입했다는 소식 듣고 바로 BTS 멤버들이 50억에서 60억 현금으로 한남동 매입했다는 뉴스 봤습니다 하셨는데 이건 아이유하고 BTS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너무 그분들이시라. 그럼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모두가 이름을 들어서 알 정도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나 집을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전혀 다른 우리와 다른 분들이라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부동산 기사, 투자 기사 보셔야 됩니다. 저희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6608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눈물이 잠깐. 네, 그러다 눈물은 잠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질문 던져주신 데이터카의 신수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